중국 정부는 7월 1일부터 간첩법 처벌에 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에 의해 언론과 학자, 사업가들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시가 시작된다고 예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듯이 중국도 해외 사진기자들의 감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늘 국무성 브리핑에서 중국의 간첩법 처벌 강화에 대해 언론과 학자, 사업가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데 대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중국에서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논평을 묻는 본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의 표현의 자유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하면서 중국의 인권에 대해 광범위하게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언론인, 학자, 기업인에 대한 간첩법 처벌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진 매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중국에서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귀하가 언급한 특정 법률을 검토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우리는 중국의 표현의 자유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고요. 중국의 인권에 대해 광범위하게 우려를 표명하면서 장관님께서는 중국에 있었을 때 관리들과 회담하면서 그의 공개적인 논평을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인 기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듯이 이 법도 중국을 견제하는 언론을 차단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이 법의 특정 조항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단속은 그만큼 시진핑 정부가 불안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강압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가 상실되고 있었던 것은 새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중국은 북한과 같이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국가이고 특히 종교인의 탄압은 매우 심각합니다. 중국에 여행하려는 국가들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지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조원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8시부터 여기 시간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제가 근데 오늘 이제 정식으로 좀 미국은 오늘이죠, 그죠? 네, 백악관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제 연설하면서 거기서 이제 파이어워크 하는데 제가 요 프로그램 때문에 스킵을 하고 왔습니다. 중요해가지고 원래 일요일 하는데 제가 출장 지금 바깥에서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파이어워킹 하느라고 지금 막 우리 동네도 난리인데 자 오늘은요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네. 미국의 독립기념일 진심으로 우리 공화당은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축하 인사 접수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 정치권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개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개각했는데 통일부 장관을 유튜브 하신 분을 이제 셀렉트를 하셨는데 그분이 김정은이를 타도하는데 심려를 기울이겠다. 그 말이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왜 야당은 이 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지 김정은 타도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원칙적인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용호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네. 사실은 2월 달에 통일부 산하에
그 미래기획위원회가 있어요. 네, 네.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예. 그래서 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돼야 자유통일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하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의 여러 가지 김정은 정권의 상황들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는 김정은 정권 자체적으로 붕괴, 소위 음, 말하는 북한 내부에서의 이 반김정은 세력들이 그 자체적으로 붕괴, 분열로 의한 붕괴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또 네. 하나는 그 외부에 의한 뭐 전쟁을 통한 외부에 의한 붕괴 뭐 이런 부분도 두 번째 외부에 의한 붕괴 부분들은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그 세 번째는 북한이 붕괴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얘기했듯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러한 도발적인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음, 이러한 부분들을 중단하고 바로 국제적인 사회로 일원으로 들어올 경우에 네. 북한을 인정하고 북한의 경제 발전을 서방국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중국은 음, 물론이고 북한이 국제적인 사회로 또 경제 성장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 부분을 하는 거. 또 그래서 후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통일 뭐 일국가 이연방제 뭐 이런 시나리오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번째는 이제 지금의 이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음, 그러면 미국 일각에서도 얘기 나오는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군축 회의를 통해서 핵은 놔놓고, 핵은 놔두고, 이제 북한을 인정하고, 제재를 푸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중에서 우리 일반적인 뭐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이 스스로 붕괴되는 그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는 형태를 취해야 되고 네. 북한이 핵을 가지고 계속할 경우는 대한민국 당연하게 김정은 그 레짐 체인지 어 함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었던 그러한 참수부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의 붕괴, 김정은 제 세력의 붕괴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방안, 네. 또 자체적으로 붕괴되는, 분열로 붕괴되는 방안, 뭐 여러 가지의 방안 중에서 김영호 후보가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 북한 정권이 그렇죠. 스스로 무너지는데 한국이 어떻게 할 거냐? 음, 혹은 북한 내부가 분열에 의해서 반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 이 얘기에 중점을 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학자로서 또 통일부의 미래기획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뭐 그렇죠. 사실 그 사람이 또 자기가 통일부 장관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야당이 그 생각이 잘못됐다. 그것은 본인의 사상의 문제고 이념의 문제인데 그 그렇죠. 부분을 잘못했다. 왜 통일부 장관이 저렇게 강공의 공격적인 그런 사람이 냉전 시대에 그런 사람이 가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신냉전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신냉전 시대에서는 북한 핵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의 생각인데 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에 의해서 북한 핵을 인정하고 군축회의를 들어가면서 북한의 제재를 풀어주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우리 그렇죠. 대한민국 봐서는 가장 나쁜 그 시나리오거든요. 왜 그렇죠. 우리가 굳이 가장 나쁜 시나리오 가느냐? 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방법 중에서 북한이 붕괴되는 게 하나 있고 그렇죠. 스스로 핵을 포기를 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뭐 후자의 스스로 핵을 포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 당연히 그럼 북한 스스로가 붕괴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거는 통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야당들의 그 색깔이 원래 불그스름한 색깔들이라서 그 사람들은 그 거의 그 저기 김정은이가 싫어한 것들을 또 같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 타도해
김정은이를 타도를 해야만, 그 정권을 타도야만이 북한 그 인민들이 지금 저 인권도 저기 뭐야 무시하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이나 어, 조사파 혹은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들은 북한 정권의 타도보다 윤석열 정부의 그 타도를 외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햇볕 정책이 실패했고 그 햇볕 정책으로 인해서 핵 개발을 더 당겨주고 핵을 경량화 그 공격용으로 만들어주는 한 시간적인 여유를 줬던 게 좌파 정권 아닙니까? 그럼 뭐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다 그런 형태를 취했잖아요. 네. 결국은 거짓평화쇼. 이제 햇빛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게 드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봐서도 햇빛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들의 실패한 정책에 의해서 죽어가는 망해가는 북한을 살려줬고 핵을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은 다 허언이고 거짓말이잖아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냥 북한 핵에 대한 왜 북한이 핵을 가지면 어떠냐는 그런 형태의 그 생각이나 그런 발언들이 그 문재인 정권의 거짓 종전 평화쇼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화 시켜버린 선전장으로 만들어본 그러한 평화적인 종전 평화쇼들이 북한 핵을 공고히 시키고 북한이 이제는 더 이상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을 가진 핵군축 회의를 요구할 상황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책임을 좀 느끼고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먼저 책임을 잘못했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래 보는 거죠. 맞습니다. 민주당이 북한이 미사일 핵실험하고 이럴 때 규탄하고 아니 현 정권을 타도하고 뭐 탄핵할 게 아니라 김정은이를 규탄하고 핵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타도를 했다면은 지금 김정은이가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반도 평화가 북한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김일성 마지막 그 상황 그 고난의 행군 그 상황에서는 북한이 이미 무너졌어요. 네, 무너졌는 그 사람 거기에다가 그냥 뭐 지원을 통해 가지고 햇볕 정책이면 뭐 지원을 통해서 북한을 저렇게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 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야당의 민주당 또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격렬하게 역사적으로 그 사과를 해야 되는 전 국민들한테 통렬한 사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현대 그 현정은 그, 저 누구야, 회장이 왜 또 북한을 갖다 현대회장. 또 그런 얘기가. 그것은 제가 볼 때 어차피 이제 북한에서 그걸 받을 일은 없죠. 네, 왜냐하면 지금 금강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자기들이 다시 다 개발을 새로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 그렇죠. 현정은 회장 입장은 자기들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 재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걸 이제 야, 말을 자꾸 안 하면은 예,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북한의 의도대로 다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현대 재산이고 현대가 그렇죠. 지금 현대의 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한 거고 뭐 현정은 회장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뭐 이 상황에서 그런 걸 모르지는 않겠지만은 그 계속적인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북한한테 다 뺏겨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 때 이것은 우리 거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북한 방문을 통해서 뭐 또 여러 가지 방문했을 때 북한한테 또 이용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지원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북한이 거부를 해버렸잖아요. 말 네.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렇게 거부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하게 재산을 갖고 있는 주인인 현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액션을 한 번씩 취해주는 게 옳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그렇죠.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데, 뭐, 개성공단도 자기들 멋대로 한국 자산 아닙니까? 그것도 파괴해버리고 한 북한인데, 뜬금없이 또 갑자기 방북한다는 소식에 미국이,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전략자산, 지금 이제 그 북한이 개성공단을 중국에다가 매각하겠다.
이렇게 이제 매각 시도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가 강력하게 반발을 한 것은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 관련돼 가지고 지금 다 중단돼 가 있는 게 개성공업지구 지원센터 네, 하나하고 남북교류협의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개성공업지원센터는 아무튼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대북지원부의 역할에서 탈피해라 통일부가 음, 김용호 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한 8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그 재검토 혹은 그렇죠. 축소 운용 뭐 당연하죠.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지금 뭐 남북교류협의회도 거의 뭐 중단된 상태니까 이러한 새로운 통일부 장관이 소위 말하는 가치 또 기조를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신냉전 시대의 북아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용호 통일부 장관의 해야 될 역할들이 지금 민주당 정권, 좌파 정권에서 종북행위 혹은 퍼주기, 그렇죠. 거짓평화쇼, 종전선언쇼 뭐 이런 부분을 탈피하고 새로운 북한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를 들고 나왔고 그런 가치 외교의 차원에서도 통일부도 그 가치 외교에 맞는 그러한 통일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김용호 통일부 장관한테 바라는 바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보고 하여튼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는 현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지금 또 유엔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제재를. 이게 제재하는 동안에는 북한을 절대 스포일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줘서는 안. 지금 신냉전 시대 들어오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이제 러시아도 다 풀고 중국도 다 풀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뭐 되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그러한 그 지금 첨예한 싸움에서 중국도 북한을 견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재할 이유가.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렇죠. 제재 풀고 중국도 제재 푼 상태에서 중국은 북한은 이미 이제 제재의 대상에서 미국이나 서방 국가로서는 하지만은 가장 바로 붙어 있는 러시아나 중국에서 뭐 그러한 규제나 제재에서는 이미 탈피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이다. 이래 보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위급하고 그 식량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동요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코로나도 뭐 우리 대한민국도 코로나 통제를 상당히 심하게 했는데 북한 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그 북한이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북한 경제가 지금 거의 몰락하다시피 하고 또 그렇죠. 식량난이 심각해서 북한 내부의 동료들이 상당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어저께 상하이 협력 기구 회의라 그래가지고 중국이 만들어 놓는 그 기구에서 푸틴이 또 연설을 했는데 중국과 더 아주 더 든든하게 가까워질 거라는 그런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저기 중국이 그 간첩 적용 그 죄를 더 확대해서 지금 이제 시행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음. 그럼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아주 가까워진 것처럼 토킹도 하고 회의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더 타이트한, 아니, 여행 금지령이랑은 대단한 거예요. 그 함부로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옵니다. 한 번씩 그런 여행 금지령을 내리면은. 그건 뭐냐? 역으로 생각하면은 중국이 간첩죄 적용을 넓게 예를 들어서 중국의 공공기관을 촬영한다든지 언론. 그게 반 시진핑 인사를 만난다든지 음, 혹은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뭐 이래도 간첩죄를 적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렇죠. 이제 첨예한 지금의 그 미중 간의 어떤 첨예한 싸움에 있어서는 뭐 우방국가 거의 우리나라가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음, 중국은 저게 법으로 적용하면은 한번 잘못 엮으면은 그렇죠.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러한 우려를 먼저 선제적으로 해외 금지, 이렇게 금지령을 내린 그런 이제 미국이 금지 대상이 중국, 홍콩, 그다음에 어딥니까? 그 세 군데에다가 이렇게 금지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소위 정보 전쟁, 음,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싸우고 있다. 또 반도체 문제도 미국이 이제 반도체에 그 제재를 가하고 반도체 보호 법안까지 내고 세계적인 반도체를 미국이 솔직히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면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원재료 그 중국이 지금 80%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원재료를 이제 막아버리겠다. 그렇게 그건 이제 지금 그 발표를 했고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러한 수출에 대해서는 중국 국무원 그에서 거기에서 결제가 나야지 수출이 된다. 이런 그렇죠.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거기에 한국이나 혹은 대만 이렇게 반도체 강국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미국은 자기들의 반도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압박을 하고 중국은 원재료로서 압박하고 이렇게 양국 간의 문제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이 뭐 올 연말부터 반도체가 조금 이제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중국이 또 반도체 원료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미국은 자기 국내의 산업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압박하고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이 지금 놓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첨예한 대립이 결국은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거는 사실인 거죠. 또 중국에 대한 수출량이 급감하고 지금도 이제 전반기에 그 무역 적자 현상이 나타나고 소위 수입이 많고 수출이 적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많다 이래 봅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러시아에 지금 간첩죄로 지금 체포돼가 구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도 지금 미국의 그 특파원이라든지 기자들, 언론인들을 아주 딱 뻔때를 보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위 현장에 무조건, 시위 현장에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오면은 무조건 간첩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맨, 또 학자들, 이런 식으로 조여오니까 미국이 이건 너무 그냥 하니까 위태롭지 않나 해서 금지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유엔 대사 헨리 대사는 미 공화당 지금 그 대통령 주자인데 이런 말을 했다고요. 중국은 우리 미국과의 견제국가가 아니라 적대국이라고 확실하게 적대국이라고 했더라고요. 하면서 중국이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돈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돈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선을 분명하게 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한국에서도 지금 중국의 공자학원 퇴출 네, 운동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도 우리 공화당도 공자학원에 대한 폐쇄 명령을 우리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공자학원이 뭐 공자의 사상이나 중국말을 가리키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 속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나 행위들의 문제점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방 여러 나라에서 이제 공자학원 퇴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난번에 뭐 간첩 혐의가 있었다는 뭐 식당 예, 관련되는 그런 것도 해외 있었잖아요. 경찰서 운영, 해외 이제 중국 이제 경찰서 운영. 자기들 사람들 중국 관련되는 사람들을 음, 감시하기 위한 해외 경찰서 이런 음, 부분이나 공작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정부도 음. 면밀하게 쳐다보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예요. 그렇죠. 공산당 외에 어떠한 그것도 뭐 개인기 사업이 해외에 나와 있다. 그 또한 공산당이 조종하는 거다.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투자가 개인 투자가 아니라 대부분 다 중국 정부 혹은 그렇죠.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투자하는 거 부분은 다 공산당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보면 돼요. 대한민국의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투자한 기업이나 그런 식당이나 뭐 공자학원 이런 것들은 다 공산당의 지시를 받고 있다. 그러면 공산당의 지시라는 것이 우리하고 첨예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 여러 가지 중국과의 그런 예민한 상황들에 중국의 입장을 견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한 중국의 입장을 견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강력하게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쳐다봐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뭐, 중국의,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경제적인 그러한 그 교류와 그러한 그 교환, 이런 거하고 이 간첩행위 혹은 공산당의 한국에서 행위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동일시해서 자꾸 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도, 대한민국에 10만 명 가까이 중국 국적을 가진, 그러한, 이제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중국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그런 국적이나 이런 혜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한국은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 네. 사람들한테. 그게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같이 예를 들어 경기도나 이렇게 예민한 지역의 선거에서는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우리가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을, 검토하고 했지만은 지금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그러한 압박이라든지 반한 행위 음. 혹은 친북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노골적으로 유엔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음.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한국적 또 친북한적 행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국내 정치에 중국이 개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요소들은, 윤석열 정부가 타파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래 봅니다. 그렇죠. 중국 언론들은 전부 공산당이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쇼트하게, 짤막하게, 이제 프리고진의 그 러시아, 바그너 그룹 프리고진, 그 운명이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잠깐만, 저기, 논평을 해주세요. 프리고진이 이제 아무튼 내란 반란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근데 쇼이구 국방장관하고의 사이는 뭐 극과 극의 상황이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프리고닌의 용병 부대가 엄청난 인적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실패한 반란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앞으로 그 반란 이후에 이제 푸틴의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음. 실질적으로 푸틴이 그 스트롱 푸틴이라고 굉장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푸틴이 그렇게 스트롱하지 못하다. 음. 공산국가에서 지도자가 약점이 보이면은 급격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 현재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 그룹의 부분들을 장악을 다시 다 회수하고 그렇죠. 그 소위 말하는 거대 그 경제권을 바그너 그룹 전체를 다 뺏어가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프리고진이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냐? 음. 지금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벨라루스 또한 푸틴의 장악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고진의 운명은 어쩌면은 굉장히 빠르게 암살될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프리고진이 조만간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한 것은 그러면은 푸틴의 입장에서는 프리고진을 이용해서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뭐 중동이나 뭐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다시 한 번 더 손을 잡고 갈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조은진 대표님께서 마지막 그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미션, 푸틴하고 그 프리고진과의 아마 새로운 미션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푸틴도 프리고진을 이용해서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의 그 뭐 안보라든지 이런 걸 책임지게 만드는 거, 그게 제일 할 수 있는 적격자가 프리고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래서 죽이느니 달래서 써먹을 걸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네,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요. 그럼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푸틴과 프리고진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 거냐? 음, 그것은 이제 전 세계의 러시아를 대면할 수 있는 정보 능력이라든지 또 군사 러시아가 직접 공격하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푸틴이 프리고진을 이용하는 그러한 관계로 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데 푸틴에 대한,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다 그랬을 때는, 뭐, 프리고진을 제거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올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예,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